안녕하세요. 이건우 스타디오 이건우입니다. 요즘 갑자기 날씨도 추워졌는데 제가 유튜브를 연 지도 이제 1개월 가까이 되는데 그동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고 또 질문도 해주시고 해서 저로서는 즐거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관심에 제가 잘 풀이를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하신 분은 이제 부모 자녀 관계에 대해서 아마 그 궁금한 걸 물으신 것 같은데, 이게 부모 자녀 관계 이게 참 어려워요. 어렵다는 뜻은 사람은 혼자 살기가 어렵잖아요. 집단적으로 우리가 모여 사는 그런 사회인데 그 단위가 제일 작은 것이 가족이에요. 가족보다 더 작은 사회적인 단위는 없잖아요. 그렇게 보면 가족 중에 또 중심은 뭐겠어요? 부부관계, 부모-자녀 관계. 이 두 가지 관계밖에는 없어요. 질문하신 분은 지금 이제 부모-자녀 관계잖아요. 부모-자녀 관계는 부부관계보다 더 어려워요, 사실은.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부모는 자녀를 낳아줬잖아요. 우리가 결혼을 하면 자녀를 이제 낳게 되는데, 자녀는 자기가 나오고 싶어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라기 시작하는데, 왜 갈등이 생기느냐 하면, 자녀가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서 살아갈 때는 갈등이 적어요. 그리고 욕구도 어리니까 적어요. 가령 뭐 사탕 하나 사달라고 떼를 썰는지는 몰라도 집 한 채 사달라 이런 것 가지고 떼 쓰는 애들은 없잖아요. 그렇듯이 욕구가 적은 거예요. 어린애들은. 이제 그럴 때 일정 부분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해서 성장해야 될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겁니다. 이제 그런 시기가 있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부모로부터 이제 배운 여러 가지 습관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지 혼자 이제 살고자 하는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사춘기쯤 되면 그런 것이 이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년이 되면은 자기가 이제 또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우리 부모들이 살아갔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이제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말하자면 절대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내 생각에는 사춘기 이전까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후는 자녀에게도 잘하는 것이 형성되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또 있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우리가 배우고 전수받은 거 이외에 자기가 독립적으로 또 뭘 하고 싶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간의 마찰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이제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요새는 보면 이제 자녀를 많이 낳지 않기 때문에 하나 아니면 둘 이렇잖아요. 둘도 드물어요. 보통 하나씩 낳는데 하나를 키우자고 하니까 모든 것을 올인하는 거예요, 부모가. 그러니까 자녀와 자연, 절대적인 부모의 설하에 있어야 될 그런 의존적인 시기에도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차치하고라도 그 묻는 분의 이 말씀은 적어도 지금 사춘기 정도에 와 있는 자녀들하고 이런 이제 어릴 때 같지 않게, 어릴 때는 순순히 말도 잘 듣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게 이제 이렇게 저항을 한다든지 또 생각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서로 다툰다든지 뭐 이런 일을 아마 질문하신 것 같은데 그게 초점을 맞춰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한테 전적으로 의존한다고 그러지만은 자아가 생기기 시작하고부터는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욕구도 있고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말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부모하고 반드시 일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춘기 이전은 그래도 그런 것이 드물어요. 있다고 하더라도 말하자면 적다 이 말이에요. 수적으로도 적겠지만은 그 내용도 좀 단순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사춘기 이후가 되면 그게 좀 복잡해집니다. 두 가지 점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사춘기가 되면은 육체적으로 변화가 있어요.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이건 왜 그러냐 하면은 사춘기가 오기 이전까지는 우리 몸에서 그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래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거. 그런데 사춘기가 되면은 성호르몬이라는 것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은 중지가 됩니다. 줄어들거나 중지가 되고 성호르몬의 분비가 왕성하게 일어나니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성적인 변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성적인. 그러니까 이제 남자 같으면 뭐 성대가 변해서 음성이 달라지잖아요. 그러고 이제 여러 곳에 또 그 털이 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성기 중심으로 어떤 변화가 생긴다든지, 이런 많은 것이 성적으로 달라져요. 성적으로. 그리고 사춘기가 되면 제일 먼저 이제 그 성에 대한 어릴 때 성을 생각하던 거하고는 달리 성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춘기부터는 우리가 어떤 의학적으로 어떻게 규정을 하느냐 하면은 임신시킬 수 있고 임신할 수 있는 시기가 사춘기예요. 그러니까 어른하고 같잖아요. 이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신체적인 변화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본인도 이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린이 같지 않으니까 자기 몸의 변화가 그렇게 눈에 떠있도록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 어릴 때는 예를 들면 대중 목욕탕에 아버지 따라 잘 가다가도 사춘기가 되면은 같이 잘 가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거는 자기의 몸이 변화된 것을 보이기가 좀 민망하다, 이제 그런 뜻에서 그럴 겁니다. 근데 그런 신체적인 변화에 따라서 두 번째로 일어나는 게 심리적인 변화예요. 심리적인 변화. 이 심리적인 변화가 엄청난 거예요. 질문하신 분의 그런 갈등도 이 신체적인 게 아니라 심리적인 변화 때문에 생기는 두 사람의 갈등, 두 사람의 충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심리적으로 사춘기가 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뭐냐 하면은 기존 가치에 대한 부정이에요. 기존 가치에 대한 부정. 그 내가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니다, 그거예요. 그 성장할 때 부모 말을 잘 들었는데 사춘기가 돼서 그 말을 생각해 보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좀 무서운 예를 하나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어릴 때는 자기 엄마가 세상에서 최고예요. 최고의 미인이고 최고로 의존할 분이고 최고의 능력 있는 분이고, 그런데 사춘기가 돼서 엄마를 다시 이렇게 돌아보면 엄마보다 미인인 사람도 많고 엄마보다 능력 있는 사람도 많고, 그건 물론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비교를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배신감이 드는 거예요. 배신감이. 부모가 나를 속였다 이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 생각하고 자랐던 것을 사춘기에 대해서 그 생각이 달라지니까 그건 자기가 일방적으로 생각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부모가 자기를 속였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사건건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기존 가치에 대한 부정이니까 이거는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가치, 부모가 생각하는 가치, 이게 다르기 때문에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욕구도 달라요, 욕구도.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제 그렇게 달라지는데, 한 가지 사춘기 때 간과하지 말아야 될 거는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예를 들면 이것이 틀렸다. 나는 찬성 안 한다. 이러면 그거 대신에 나는 이런 가치를 갖고 있다. 이런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사춘기 때의 생각은 그런 대안이 없는 저항이에요. 우선 부모로부터 쏘갔다든지 일방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대안이 없는 거예요. 대안이 없다는 것은 자기가 아직 자아가 덜 성숙했다는 뜻이거든요. 사춘기라는 것은 어른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에요. 첫 관문이니까 어른으로서 경험이 없잖아요. 경험이 없으니까 대안이 있을 수가 있나요? 예. 이제 그런 거를 어른들이 또 이해를 못하니까 이거 어릴 때는 말을 잘 듣던 애가 이거 왜 사춘기가 돼서 이렇게 전혀 딴 사람으로 변하는가? 부모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춘기 애들의 심리적인 변화가 이렇게 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은 그게 맞춰서 잘 다루어 줄 수가 있는데 그걸 누가 다 아나요? 모르지. 근데 이제 부모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자기는 어릴 때 안 그랬다는 거예요. 안 그런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안 그랬다고 그냥 생각하는 거지. 그분의 부모를 내가 만일 만나서 이렇게 면담을 할 수 있다면은 그분은 그럴 거예요. 사춘기 때 엄청 애매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이 사춘기 때의 그런 심리적인 이해를 부모가 먼저 이해를 하시면은 자녀가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선생님하고 충돌이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근원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이해하지 않고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만 보고 아 이거는 얘가 그전 같지 않다, 달라졌다, 이상하다 이렇게 이제 프레임을 짜서 해석을 한다면은 그건 절대로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제가 선생님한테 권하고 싶은 것은 얘가 사춘기를 지금 앓고 있구나. 근데 사춘기가 오는 건 요새도 참 많이 달라요. 나이 더 들어서 오는 사람도 있고 또 더 일찍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면 따님이 자기 주장을 부모에게 서스럼 없이 하는 그때가 사춘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전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부모님한테 그런 얘기하면 잘 못 보인다 이런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걸 말하지 않죠. 그러나 주체성이 생기면은 이 말을 해서 내가 불리하더라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를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변화가 있다는 것을 부모님들이 조금 헤아려 주시면 갈등은 훨씬 많이 줄어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가 보면 열등감도 생기고 우월감도 생기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열등감이다 우월감이다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뭐보다 열등하다, 뭐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은 사회적으로 공감을 받는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주 개인적인 겁니다. 예를 들면 객관적으로 보기에 이 사람은 인물이 굉장히 잘생긴 사람이다. 이렇더라도 자기 자신이 인물이 못생겼다고 생각하면 못생긴 사람이에요. 그 열등감에서 벗어나기가 엄청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왜 생기느냐 하면 선생님의 질문과 마찬가지로 비교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비교하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적으로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사실 키가 누가 더 크냐 누가 적으냐 뭐. 그렇게 비교하기를 너무 좋아해요. 또 그런 걸 초탈했는 사람이라도 은연중에 또 비교도 하고 그게 사람이면 다 지니고 있는 그런 비교 심리인데 정신의학적으로 이렇게 강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그런 비교는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을 비교를 해야지 나하고 남하고는 원천적으로 틀리는 사람이에요. 틀리는 사람끼리 둘이 비교해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러나 현실은 돈을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돈을 적게 가진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건 자연 비교가 되는 거죠.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자기를 자기 자신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건 말은 좀 어려울는지는 몰라도 비교의 대상은 자기 자신이에요. 어제의 자기 자신과 오늘의 자기 자신이 어떻게 다른가 이걸 비교하는 거예요. 그게 성장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다 그렇게 뭐라고 할까 그 성인들이 갖고 있듯이 성숙한 그런 생각들만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처럼 이제 평범한 사람들은 은연중에 그렇게 비교를 하게 되는 거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비교되는 걸 비교하지 마라 말만 자꾸 해도 그게 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신감을 가져야 될 거는 타인과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특징을 갖고 있듯이 나도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어요. 그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런 데 대한 내 자신감, 내가 나를 사랑하는 느낌, 이런 것이 바탕이 된다면은 그런 비교는 하더라도 그냥 비교인 거지. 아, 저 사람이 나보다 키가 크다. 이런 비교인 거지. 그것 때문에 내가 열등하다. 이렇게는 생각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분들은 비교되는 것마다 우열을 가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하자면 뭐 한두 가지가 비교겠어요. 사람의 모양부터 자기가 사는 집부터 입고 다니는 옷부터 뭐 비교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전부가 비교되는데 비교될 때마다 내가 열등하다 그러면 그거 살아가겠어요. 그 고통을 없애자면은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주체성이 있는 강한 힘을 가져야 돼요. 그걸 길러야 돼요. 그걸 기르는 바탕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은. 둘도 없어요. 쌍둥이라도 같지 않습니다. 이런 소중한 난데 왜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서 나를 자꾸 괴롭히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비교를 하지 않자면 내가 강해야 되는 거예요. 주체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키우면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데 이것을 키우지 않고 비교되는 것만 가지고 자꾸 평준화 시키려고 말이지. 그 뭐 사회적인 것도 그런 거 많잖아요. 평준화 시켜가지고 누구든지 똑같이 뭐 이런데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갖고 가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인정하는 방법을 강구하세요. 비교를 하시자면 오늘의 내와 내일의 내가 다르다. 는 것을 입증하셔야 돼요. 그건 자기 자신이 노력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노력이든지. 그것이 확립이 된다면은 어떤 비교라도 그거는 그냥 비교일 뿐인 거지 나한테 열등감을 심어줄 비교는 아닙니다. 그 중요한 것은 이런 비교는 없앨 수는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비교가 되는 건데 없앨 수는 없지만은 그 비교로 인해서 내가 열등감을 갖는다든지 어떤 심리적인 갈등을 갖는다든지 이것은 희석시킬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나다. 이 주체성이에요. 이것이 있는 사람은 비교를 해도 그냥 큰 사람이 있나 보다, 작은 사람이 있나 보다, 돈 많은 사람이 있나 보다 그런 것이지 내가 저 사람보다 열등하다 그런 생각은 들지 않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관계의 출발은 부부 관계와 부모 자녀 관계예요. 그래서 어느 것이 먼저인가, 이것은 달걀이 먼저인가 닭이 먼저인가 이제 이런 논쟁과 같은 거예요. 부부가 있어야 아들이나 딸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럼 뭐 아들과 딸이 성장해야 부부가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논쟁도 재미로 많이 하는데, 어쨌든 부부 관계는 남남이잖아요. 남남이기 때문에 부모 자녀 관계하고는 달라요. 부모 자녀 관계는 혈연 관계이기 때문에 이제 다르고, 부부는 남남이에요. 내가 지금 남남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신체적인 조건도 여자고 남자고 이게 다르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우리가 태어나서 어떤 교육을 받고 자랐는가, 어릴 때 어떤 부모로부터 적응 방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뭐 사춘기 이후 때는 또 뭐 학교에서 사회에서 어떻게 적응하는 방법을 배우고 살았는가, 이것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것을 통틀어서 문화라고 얘기한다면은 가족 문화가 서로 다른 거예요. 남편의 가족 문화가 다르고 여자의 가족 문화가 다르고. 근데 이 다른 가족의 문화에서 출생한 각각 다른 개체가 둘이 만나서 사는데 잘 살 수가 있겠어요? 제 생각은 잘 살 수 없다고 생각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결혼 생활을 또 잘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두 사람이 어떤 점을 서로 합의를 해서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결혼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한쪽이 한쪽에 의존한다든지 그게 아니에요. 너는 내 말만 들어라, 이게 아니에요. 나는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하겠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둘이 토론해서 혼자 살기보다는 더 나은 행복을 추구하자면 우리 둘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서로 논의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부부예요. 그러니까 논의 과정에서 자연 갈등이 많이 생길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근원적인 것을 먼저 생각을 한다면은 갈등이 줄어들 수가 있겠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각자 다른 문화에서 성장한 두 개체가 만나가지고 사는데 아무 일도 없이 살았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티격태격하면서 합일점을 만들어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부부가 동체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절대로 동체가 아닙니다. 부부의 남편은 남편이고 부인은 부인이고 서로 역할을 가지고 이제 만나는 건데, 동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남편에게 부인이 속하든지 부인에게 남편이 속하든지 그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 생각은 아니고, 이론적으로나 제가 또 결혼을 해서 이제 금년이 60주년이에요. 60주년. 오래 살아본 경험으로 봐서는 한 10% 정도의 공통점이 있으면 굉장히 행복하게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부부 동체 100% 서로 같아야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같을 수가 없어요. 같을 수가 없는데 내가 왜 10%라고 그러냐 하면 10%의 공통점과 합일점을 가지고 살아가도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90%는 그건 뭐냐? 각자 독립적으로 자기 성취를 위해서 실현을 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자기가 책임지는 것처럼 100%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인데. 그럼 사람들은 많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 10% 가지고 무슨 부부
생활을 하느냐고, 결혼 생활을 어떻게 10% 가지고 하느냐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꿔 보세요. 10%라는 게 수적으로는 100%에 비해서 적을는지는 몰라도 그 10%가 합일이 돼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내고 그런다면 이거는 굉장한 원천적으로 힘이 되는 거예요. 부부가 금슬좋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90%까지 내가 관장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관계에 혹시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건 뭐 이 자리에서 소소한 걸 선생님하고 대화를 한 게 아니라서 몰라서 그렇긴 한데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10%의 합일점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설계해 나가 보시면은 절대로 행복할 것입니다. 화가 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사람 성격이 다 달라요. 부부라도 각자 다른 가족 문화에서 성장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격은 다 다릅니다. 물론 통계적으로 내 가지고 비슷한 유형끼리 이렇게 모아가지고 어떤 타입이다 이것은 할 수 있어도 개별적으로 말하면 이건 다른 거예요. 이 다른 사람이 모여서 하는데 어떻게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 사회에서 그런 경우도 많죠. 사실 직장 같은 데 가면 어떤 사람은 갑질을 하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또 왕따를 시키려고 하고 뭐 많을 것 같아요, 성격이. 그리고 직장 생활을 이제 하다 보면 정신과에 찾아오셔서 그 의논을 하는 분들 보면은 자기 성격하고 맞지 않는 경우는 그래도 좀 참겠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런 경우는 정말 뭐라고 해답을 드리기가 참 어려운데 예를 들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그걸 인내하고 그래도 내가 그 직장을 다니든지 아니면 절이 싫으면 스님이 떠나라고 그러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 뜻이 다른 직장으로 옮기든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극단적인 선택 이외에 그래도 그 직장에서 같이 지내려면 저는 그 사람에 따라서 내가 대우하는 어떤 방법이 달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런 자기가 하고 성격이 안 맞는 사람하고는 그냥 사교적인 수준에서만 관계를 가지면 아침에 출근하면 아침에 뭐 굿모닝 이 정도로만 하면 사교적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좀 친한 사람은 그거 말고 우리 저녁에 퇴근할 때 뭐 술이라도 한잔 하자든지 그건 좀 더 친숙하잖아요. 이제 그런 개별적인 단계를 두고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모델을 자기가 만들어 보면 그게 매뉴얼이 되지 싶어요. 그 직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해를 하면 되는 것도 있고 정이해를 못하고 이 사람하고는 절대로 내가 성격적으로 안 되겠다 싶으면 그냥 사교적인 수준 이상으로는 관계를 하지 않고 자기 역할을 하면 그건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